오늘은 우리가 이제 진도를 1학기 때 너무 천천히 여유 있게 나가서 9월 모의고사 범위와 우리의 진도가 맞지 않아서 9월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를 조금 일찍 나가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이 영상은 반드시 볼 필요 없고 우리 이제 등교 계약 이후에 이 단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나갈 거니까 굳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되게 꼼꼼하고 잘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시험 전에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단원을 호도독 끝내는 데에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잘 기억하고서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호다다닥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면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102페이지부터 같이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할게.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시작해보면은 먼저 몬순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후, 지형, 그 다음에 이 기후와 지형에 따른 주민생활, 의식주가 되겠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제 같이 한 타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임에 인문지리 관련해가지고 자원, 산업,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몬순아시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면은 계절풍이라는 거야. 애초에 몬순아시아라는 이름, 이 몬순이라는 이름이 계절풍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계절풍 기후고 계절풍 기후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풍향과 강수 차이가 뚜렷한 기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겨울까지 다 얘기하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몬순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쪽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다에서 시작된 바람은 기본적으로 고온이고 다습하며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홍수가 빈번하게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의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북풍 계열의 바람은 이제 몬순아시아 지역 기준으로 대부분 대륙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륙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상대적으로 기온은 낮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여름에 비해서 한랭하다, 기온이 더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저희도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라는 두 가지 계절로 구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에서는 계절이 뚜렷하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쪽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이야. 보게 되면은 먼저 이때가 이제 고기압이 대륙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 시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이 프레셔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드라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또 한 가지 이게 겨울임을 알 수 있는 거는 이 RTCG 열적도가 이렇게 적도보다 더 남반구에 위치한 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때가 우리 북반구 기준의 겨울 혹은 12월, 1월임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 또 적도를 그어보면 RTCG가 어디 있어?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네. 그리고 이 지역은 전부 wet. 상대적으로 수변한 지역이다. 하이프레셔 어디니 찾아볼까? 이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세력의 두 가지 바람이 12월과 7월에 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은 이제 몬순아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기후 특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기후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하게 된 농업 어떤 것이 있을까? 당연히 성장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확할 때에는 다소 이제 건조한 환경이 적합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 벼농사라고 하지. 그래서 몬순아시아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벼농사가 가장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절풍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우리 계절풍 기후는 또 이미 이제 기후 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이 물과 관련된 데서 사람들이 물이 비가 오고 이래야지 이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비가 오고 안 오고, 즉 건기가 끝나고 이런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태국에는 송크란, 미얀마에는 띵잔, 라오스에는 피마이라는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물축제에 해당하는데 캄보디아의 보놈뜨이라는 축제는 한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 셋은 건기 끝,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라면은 여기는 이제 우기가 끝났을 때 이제 이 우기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벌이는 축제가 보놈뜨이라고 한다고 해. 근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굳이 분류를 시킬까 싶긴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보게 되면은 먼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그리고 대륙 내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서도 거의 웬만한 기후, 웬만한 지형은 전부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고 동저 지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고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서고 동저야. 그래서 서고에 해당하는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티베트 자치구, 아니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곳들이 이제 전부 다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 아니면 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동중국해,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해안가에 평평한 땅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강 주변에 충적 평야가 발달을 했다고 했는데, 강 자체가 넓고 그리고 길게 흐르다 보니까 그 운반하는 퇴적 물질의 양도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당연히 퇴적 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충적 평야의 크기도 매우 크게 발달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 뉴스 들으면 대부분 뭐 지진, 태풍, 해일, 쓰나미 이런 거지. 일본은 다양한 판들이 위치하고 있는 판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일본에 온천 여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것이 바로 판 경계에 위치해서 그런 이제 지하의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천의 발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대륙 내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몽골 초원과 같은 건조지대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후 그 요소들 중에서 그 어떤 거지? 벽해도 아니면은 대륙도 라는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굉장히 대륙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비를 뿌릴 수 있는 습한 구름이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건조지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방금 벽해도에 대해서 내가 기후 요소라고 얘기를 했나? 기후 요인에 해당하지. 기후 요인이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기후 요인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밤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헷갈리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산맥들이 남북 방향으로 분포한다.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했을 때 산맥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메콩강, 짜오프라야강, 이라와디강 이런 큰 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강들 주변에 역시 충적 평야가 분포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계절풍 기후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면은 당연히 강의 유량
흐르는 물의 양도 많을 것이고 물의 양이 많다면은 운반하는 물질의 양도 많겠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충착평야가 크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지각판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필리핀의 지진이나 화산 뉴스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화산이나 지진 뉴스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화산을 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화산 그 분화구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뉴스 좀 튄다. 어, 10분 뒤에 또 칠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 이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화산재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죽어도 좋아. 오늘 그냥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래 라는 마인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아시아로 가게 되면은 남부아시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도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인도에는 서부 측 동고츠 산맥 그리고 이제 인도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에는 힌두스탄 평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 같은 얘기 또 하네. 인도와 중국 접경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크게 두 개의 강 겐지스강이랑 인더스강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고 있고 산맥도 서고측, 동고측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고 위쪽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목화로 유명한 데칸고원 이런 것들도 이제 인도의 주요 지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 보게 되면은 먼저 중국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짙어지지. 서고 그리고 이쪽에 가게 되면은 그 연두 색깔 해발보다 낮은 지역들이 나타나지. 동저. 그 다음에 일본부터 해서 이렇게 필리핀까지 이어지고 하는 판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지. 필리핀 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질 텐데 여기 전부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화질이 구린데 여기 겐지스강, 인더스강, 겐지스 이게 그 뭐지? 이라와딘가? 제가 한번 볼게. 이게 짜오프라야. 그리고 여기가 메콩강. 이런 강들이 크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서고츠산맥, 서쪽이니까. 여기는 동고츠산맥, 동쪽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계가 되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대륙 내부로 가면은 도원이 아니다. 요런 사막 건조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거. 요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나 혼자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만 들어봐도 웬만한 지형들 다 보일 수가 있지. 그래서 거의 뭐 한데 기후와 관련한 아니구나. 저쪽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고원에 가면 빙하까지 보일 수 있으니까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몬순아시아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벼농사, 농업적 토지 이용 중에 벼농사.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몬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이제 문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벼농사. 쌀을 농사짓고 쌀을 먹고 사는 문화권이다 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벼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몬순, 계절풍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의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 1년에 2번, 3번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2기작이나 3번 하면은 3기작까지 가능한
농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벼, 쌀이라는 것이 같은 땅에서 재배했을 때 효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같은 땅 크기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벼농사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인구 부양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몬순아시아 지역은 산업화되기 이전까지, 근대화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이 부분도 이제 대부분 한 번씩은 이제 다루었던 부분인데, 먼저 차 하면은 이 차는 처음 서양인들도 먹고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이제 막 사갔을 만큼 유명한 동양의 작물이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양쯔강 이남지역, 우리 차 하면서 차의 원산지 했던 데 기억나? 중국의 윈난성이었지. 그래서 윈난성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 북동부나 스리랑카지. 그래서 인도 북동부 대표적인 거 다르질리. 차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스리랑카 하면 어떤 거? 실론. 스리랑카 섬의 이름이 실론이면서 하나의 브랜드도 이제 실론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하면은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의 커피가 유명한 편인데, 이 중에서 이제 베트남은 최근에 점점 더 커피 수출량이, 그러니까 커피 재배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베트남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그 커피의 크게 두 품종,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중에 이쪽은 로부스타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신기조산대, 그래서 화산 지역, 높고 험준한 산지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아라비카 종도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근데 인도네시아도 기본적으로는 날씨가 더운 지역이지, 이 로부스타 종이 조금 더 덥고 습한 지역에도 잘 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로부스타 종도 그리고 아라비카 종도 두 개가 다 재배가 되는 지역이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목화 하면은 중국의 화중 지방.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중국의 화북, 화중, 화남 하면은 그냥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북, 화중, 화남. 여기 이제 내륙, 서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화중지방이라고, 화북지방이다 하면 대략 이제 우리나라랑 맞닿아 있는 부분 쪽 있지. 중국의 동부, 서구 동조의 그 동쪽 지역 중에서 북쪽이다. 가운데다 남쪽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목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화중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데칸권 혹시 데칸권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알아? 인도에 있거든. 그래서 인도의 데칸권도 목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하면은 그 목화 커피 아니고 이제 그 옷을 짜기 위해서 나오는 실을 뽑는 그 식물이거든. 그래서 목화 재배 이쪽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화 하면은 누구 생각나야 돼? 무리점 선생님 생각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농업 특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표를 띄워놨을까? 표를 갖고 오지 않았구나. 동아시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거의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부분인데, 벼농사,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쌀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뭐 여기도 당연히 벼농사 위주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아까 이야기했던 화중, 중국의 화남 지방까지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기작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만큼 굉장히 덥고 습한데, 화중 지방에서도 벼재배, 쌀재배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나라도 중부지방까지는 충분히 쌀재배가, 벼재배가 가능하지. 그런데 더 올라가게 되면, 위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벼재배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한랭한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에서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밀이나 옥수수 재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국의 이제 더 위쪽 하면은 몽골 지역에서는 우리 몽골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지? 전통적으로 그치. 유목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런 농업을 우리가 관계 농업이라고 하지. 주로 이제 건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가 관계 농업인데 몽골도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농업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어떤 농사? 여기도 역시 그 농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기작이나 삼기작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가게 되면 이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민의 노동력과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인의 기술, 자본력 합쳐서 하는 농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플랜테이션. 역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태국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발달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혹시 아까 지형 중에 신기조산대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두 군데 들면 어디였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였어. 이 지역에서는 언니처럼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는 충분히 벼농사를 이기작, 삼기작도 가능할 만큼 기후는 훌륭해. 근데 이제 벼농사를 지을 땅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기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비슷한 유형의 그 논이 있는데 요거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 벼농사를 짓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도 당연히 벼농사는 빼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벼농사 주로 짓는 지역이 당연히 이제 강의 하류에 가게 되면은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의 하류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혹시 기억나? 어디 그려볼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게 스리랑카, 이쪽이 파키스탄이고 여기가 방글라데시였지. 근데 이 방글라데시는 거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삼각주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나라의 평균 해발 고도가 낮은 편이고 거의 뭐 해마다 그냥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홍수가 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지역은 해마다 범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런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겐지스강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인도 반도가 엄청 크니까 그 주변의 해안지대에서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목화 어디서 한다고? 간고원. 그래서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쌀의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이 많으면은 수출도 많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최고를 찍을 만큼 전반적으로 이쪽 동네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산이지만 수출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 지역에서 농사 지었네 먹자 남은 거 팔까? 없네 못 팔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 일단은 뭐 모를 수 있으니까 오시지
음식이지 집, 가옥이라고 쓸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게 되면은 먼저 음식 문화 하면은 우리 계속 우리 몬순아시아 하면서 이 작물 얘기했어. 뭘까? 벼 얘기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니까 쌀로 뭘 만들어 먹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쌀로 만든 것이 대부분 발달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 볼게. 이걸로 해볼까? 자, 이 쌀의 종류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이 자포니카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이 작고 찰기가 있고 이렇게 들면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자포니카 종이면은 반대로 인디카 종은 길쭉한 편이에요. 하나하나의 쌀이 길쭉한 편이고 찰기가 없어서 이렇게 들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인디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별적인 특징이 다르니까 해먹는 음식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같은 쌀로 요리를 하는 문화권이지만 동아시아 쪽과 동남아시아 쪽의 음식 요리는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 얘기하면서 그 쌀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 고위도 지역 있다고 했었지. 그런 데선 당연히 쌀이 아닌 걸로 만든 것도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이런 것들로도 당연히 뭐 쌀만 먹을 순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든 음식들도 많이 그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티베트 고원 이런 데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곡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물의 젖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몽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말이라든지 양 이런 동물들을 먹기도 하고 그 동물의 뭐 젖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계절 혹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의복의 구분도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이제 다양한 의복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 뭐 아오자이나 치파오 아니면은 사리와 도티 이렇게 많이 써볼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교과서에 이제 105페이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를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요 두 가지 측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보온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크게 고려한 전통 복장들이 이제 예전부터 입고 있다고 하고 지금도 이제 당연히 변형이 되는 것도 있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옷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복 문화는 요거까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해서 옷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해볼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은 교과서에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의 이제 가옥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사합원 마지막으로는 갓쇼 가옥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산 가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다 배워서 알지. 그래서 더위, 습기, 해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집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위에 짓는 것을 고상가옥이라고 한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이 고상가옥의 변형 형태는 나무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 위에 집을 띄우기도 하는 형태까지 있다라는 거 다 배웠던 거 기억날 테고, 이 사합원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모두 대비하기 위한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은 겨우 사계절이 뚜렷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위도 대비를 해야 되고 여름에 더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의 대비가 다 잘 되어 있는 가옥이 이제 사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합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바람을 잘 막아주면서 가운데 이런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겨울과 여름을 적당히 다 조화롭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가쇼가옥 같은 경우는 지붕의 경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비가 많이 온다. 두 번째, 눈이 많이 온다. 이 가쇼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지역에서 관찰이 되는 거고, 여기는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가 큰 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없네. 이렇게 이제 그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앞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가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온돌, 그리고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마루,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쨌든 뭐 건기와우기라든지 여름과 겨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계절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가옥 구조가, 가옥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은 좋을 것 같고, 되게 호다다다닥 하느라고 좀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만큼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그 인문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